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그런 일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을 통해서 현재의 정국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 좀 깊이 있는 얘기 시원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의 과표집이든 아니든 흐름으로 봤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제 탄핵 주도 민주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바다를 탁 보면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밀물과 썰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밀물이 들어올 때, 썰물이 들어올 때 파도가 치잖아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칠 때도 있고 저쪽으로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교수들이 지금 굉장히 단결하고 똘똘 뭉쳐서 결집력을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큰 흐름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야, 이런 좀 몰상식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런 세력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저류의 이 조류는, 저류에 있는 이 물길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매일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 일단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오늘도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김용현은 네네. 본인이 마치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덮어써주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탄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기각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탄핵은 예. 무조건 저는 9대 0으로 될 거다라고. 9대 0으로 생각합니다. 된다. 9대 0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로 팩트 체크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면 예전에 통계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그래서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한 통계학자의 얘기인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 네.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실은 그 뭐 쪽지, 최상목 쪽지, 내가 안 썼고 김용현이 썼다. 물론 김용현이 본인이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준 적도 없다. 기억도 없고 준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최상목이 당연히 내가 대통령이 이거 받아가라고 얘기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건네는 걸 내가 받았다. 근데 그게 그냥 쪽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자 써 있잖아요. 8페이지. 그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또 8페이지 뒤쪽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난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윤석열이 현재 그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관들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포고령 같은 경우는 김용현의 진술과 김용현 진술이 대통령 얘기와 윤석열 얘기하고 완전히 달랐죠. 네. 그 윤석열은 그냥 대략 뭐 김용현이 잘못 뺏겨가지고 내가 제대로 검토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용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검찰에서 김용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법정까지 놓고 다 꼼꼼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법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고령 감수를 누가 했냐? 법률 검토에서부터 야간 통행 금지는 빼지 하고 하는 주요 내용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다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장 김용현이 아무리 충신인 척해도 김용현과 윤석열의 진술이 정반대인 겁니다. 네. 이런 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결과는 걱정하지 않는다. 믿으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직감적으로 그걸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4대 4로 네. 사실은 이제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네네네. 여 헌법재판관들 결국 윤석열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실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못 하고요. 예. 그 걱정이 드셨을 텐데 제가 이제 결정문 다 보고 왔어요. 예. 다 보고 왔는데 결정문에서 4명은
저는 그 판단 4명은 탄핵해야 된다였고 4명은 탄핵하지 말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논리가 정말 그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 정영식 등 이 4사람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완전히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행정기관에는요,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임제 행정기관은 그냥 일반 부처입니다. 장관이 혼자서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면 돼요. 이게 이제 독임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방송통신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가 전부 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잘 합의해내는 게 우리 공동체에 좋아. 라고 하는 취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럼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2명밖에 없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주요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근데 그냥 그거는 문헌만 보고 이쪽에서는 4명은 독임제 행정기관이 일하는 것처럼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4분은 이거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2명이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걸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진숙이 얼마나 뻔뻔하냐. 2명 결정 체제가 합법적이다. 합법성이 인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네. 이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안타까운 게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해줘야 되는데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다 갔어요. 이제 또 법원에서 지금까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들이 전부 다 이거는 결정이 부당해 하고 해서 전부 다 기각시켜 왔거든요. 네. MBC 이사선임이라든지 등등등.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2인 체제에서 이진숙은 계속 2인 체제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고 하면 법원으로 가고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준숙 기각을 함으로써 윤석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대한 부분이죠. 이제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있었대요. 원래 이런 그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양쪽 4대4 양쪽 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각자 써내고 말자. 예.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의 아픈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압도적으로 다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 다 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각자의 얘기를 하고 끝났대 그냥. 그 얘기 치열한 토론이 안 되고. 어디서 들었습니까? 제가 뭐 한 다리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각자 의견대로 가고 만장일치 방식으로 갈 이유가 다음에는 있겠냐. 만장일치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냥 각자 자신의 주장을 써내고 끝내자. 이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아주 깔끔하게 이제 조상호 정리했어요. 변호사하고 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거 결론은 언제 날 것이며 그 결론을 전망하시면 9인 체제로 간다. 1번 9인 체제로 간다. 네. 2번 설 지나면 결정하지 않으실까? 바로 결정하고 바로 결정합니다. 승부하겠다고 어제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결정됩니다. 그 이야기는 최상목 쪽에서 했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있냐? 네.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어느 때 임명하지 않을 수 있냐? 법관이 아니다. 그 법관이 아니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거든요. 법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각한 하자.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주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재판관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네. 뭐 금치산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면 재량이 없다라고 최상목 쪽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왜 자꾸 합의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되물어요. 여야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임명을 하지 않을 재량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최상목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뭐 금치산자라거나
뭐 현행범으로 지금 당장 선출을 했는데 체포가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라는 점을 최상목 쪽도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 신장기 변호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법률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 그러면 구인 체제로 간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네, 인용을 하면 바로 임명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과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결정이라고 하죠. 결정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죠. 예. 기속력.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고적 효력. 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는 권고적 효력. 그러니까 권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네. 마라. 이건데 헌재 재판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동 임명이고 출근하면 되네요. 네, 출근하면 마은혁 예, 재판관은 출근한다. 그러면은 구인 체제로 가서 됩니다. 이제 탄핵 심판을 한다. 탄핵 심판 시기는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2말 3초로 보는데요. 2말 3초. 예,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쯤에 저쪽이 사실은 증인 신청을 처음에 한 명밖에 안 했어요. 네. 김용현. 근데 이제 이상하다. 증인 신청 더 많이 할 텐데 무더기로 했더니 이제 24명 증인 신청을 했고요. 이제 더 황당한 건 이제 증거, 사실조회 뭐 이런 거 세계 무슨 뭐 선거 기구 협회 뭐 이런 데다가 또 아프리카 무슨 어느 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 사실조회 신청하고 했는데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고 신청한 증인들과 증거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한두 개를 받아주거나 아주 다 싹 다 안 받아줄 거라고. 네. 왜냐하면 이번 헌법재판에서 선거 부정론, 부정선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걸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와서 정치선동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증거와 증인을 싹 다 대부분을 전부 다 기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월 10일 날 파면 결정을 하면 그로부터 두 달 뒤 5월 9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3년은 너무 길다가 딱 맞거든요. 김희수 단장님도 그걸 염두에 둔 말씀을 하셔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딱 넌 3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네. 그 발언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어쨌든 구인 체제의 탄핵 심판 결정은 2말 3초가 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대선이 있다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해주시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오늘 네, 표현을 네,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선거 부정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전제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상식만 있어도. 아니 네, 좀 더 깊이 선거제도를 이해한다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재판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윤석열은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느냐. 아스팔트 우파들이 그걸 오랫동안 주장했고 거기에 사람들의 그 모을 수 있는 구심이 있거든요. 네. 모을 수 있는 황교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탄핵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 계속 끌고 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예. 고민을 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이 끝나면 윤석열을 손절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을 끌어안고 대선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겨볼 꿈도 못 꿔요. 잘해야 25%에서 35% 사이를 넘어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대선 경선에서 자기들 정치적 지분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을 끌어안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잔인하게 손절을 할 거라고 봐요. 네. 실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자기들 당내 경선 딱 끝나면. 당내 경선 끝나면.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금 고소의 전략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장 파면하라. 광개토왕님께서는 2월 20일 또는 28일 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 속이 시원합니다. AKK님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정선생님께서는 3년은 너무 길다. 신장식 의원 같은 분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아유. 그런데 누렁이님께서는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주고 계신데 이 방송 보시는 분 이 신장식 의원 열심히 후원과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저희 스픽스도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십시오. 네. 피노키오님, 홍묘임님 고맙습니다. 자, 국힘은 결국 대선에 들어가면 신장식 의원의 전망에 따르면 국힘은 대선
초입에 바로 윤석열을 가장 먼저 버릴 것이다 이 말씀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지금 매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힘의 지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표의 결집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예, 되냐? 예. 그냥 사실은 그 보수가 굉장히 보수라기보다는 극우죠. 네. 극우도 모자랐는데 극우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존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들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화정, 그다음에 헌정 질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이제 뭉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은 이미 손절했고요. 마음속으로. 네. 윤석열은 손절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딱 걷어내고 나니까 지금 대중들 앞에서 노출된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야당이 좀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냐면 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은행연합회 가갖고 은행 행장들 만나. 그럼 벌써 대통령 노릇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가면 저 벌써 또 타협하려고 하는구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가만히 있으면 제1야당이 원내 1당이 170개 의석 가지고 또 신중하게 가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고 뭐라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뭐라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원튼 원치 않든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 들어가면서 지금은 마치 선거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프레임이 그쪽으로 선거를 바로 이번 대선 프레임이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게 선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자제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냐 아니냐라는 걸로 전환이 됐느냐? 첫 번째는 윤석열이 너무 쉽게 허물어졌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였단 말이에요. 여야 네, 예. 대결 구도. 근데 윤석열이 이 커튼이 너무 휙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면에 윤석열은 이미 손절이에요.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는. 전면에 이재명이 부각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지금 그러면 진짜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풀어야 될 난제가 뭐냐? 과제가 뭐냐?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가? 네. 아닙니다. 지금은 국헌 문란 세력, 즉 헌정을 파괴하려는 자들과 헌정을 수호하려는 연합군의 대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앞으로도 지난주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어딜 가나 말씀을 네, 드리는데 소위 헌정을 수호하는 20, 30대 우리 청년들을 포함하여 키세스 헌정 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만들어야 될 시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정무 능력이 떨어져서 피장파장 돼가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는 세력들의 죄과와 책임과 정무 능력이 그래요.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 정무 능력을 피장파장으로 비교를 하냐는 거죠. 저는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윤석열이 너무 쉽게 쓰러진 게 하나. 네. 그 다음에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해라. 아니 국익을 해야 하는 죄인 내란죄 수개를 구속한 것과 말하자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은 저울에다 올려놓고 비교를 합니까? 근데 모든 언론은 지금 내란죄 우두머리와 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를 한다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치워버리고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집행 권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친위 쿠데타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데 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철학적 부조리, 제도적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민주주의 바깥에서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총칼과 폭동으로 123 내란, 119 폭동으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법과 절차 안에서 이들을 제압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절차 안에서 이들을 극복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지금 저쪽은 프로레슬링으로 보자면 링 바깥에서 거기 있는 뭐 망치, 의자 이런 거 막 집어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 균형감 예. 있게 뭔가 조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 검찰 지금도 여전히 김주영과 그리고 대통령 박성재. 비서실장이 함께 움직이는 듯하고 바깥에서는 지금 이제 검찰 세력들 신부전과 함께 윤석열을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저희들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예. 공수처가 오늘 수사를 하다가 넘겼습니다. 또 넘겨버립니다. 예.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럼 수사기관도 결국 윤석열 편들면 내란죄 처벌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풀어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이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지금 많아진 상황이란 말이죠. 네, 저는 그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이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을 손절을 했기 때문에 미친 개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검찰이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을 제대로 처벌을 해야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런 측면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저는 여전히 검찰을 믿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김용현,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인데 김용현 검찰이 오히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이랑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아폰 번호 좀 알려주라. 라고 해서 비아폰 번호를 받아서 김용현이랑 통화를 했고, 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사할 거니까 검찰로 자진 출석해. 라고 했더니 김용현이 대통령과 상의할게요. 한 다음에 윤과 상의한 후에 검찰에 출석한 거거든요. 김용현이. 그게 오늘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예. 예. 그런데다가 사실은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 모임, 여기에 이상민 충안파에 예.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셋,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여기가 다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네. 여기서 모여서 12월 4일 날 저녁에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느냐, 제대로. 박성재가 12월 3일 날 밤 11시에 법무부에서 직원들 오라고 해가지고 계엄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유역감찰관이 야, 이거는 위헌적인 회의야, 나 못해 하고 사표 내고 나왔어요. 이 수사하고 있나? 검찰이.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렇게 지금 불신을 이제 증폭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네. 자,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고 처벌을 할 수 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다. 없어요. 특검이 왜냐하면 아니어도 그렇게 간다고. 아니 근데 이제 특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 여전히 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누락된 수사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만약 누락됐다면, 네.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거기선 대장인데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이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느냐? 공수처에서 뭐 이상민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수사가 만약 누락되거나 했을 때 수사가 추진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소유지가 요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판 중심주의라서 옛날에는 그냥 서류만 내고 재판이 진행됐지만 요즘은 공판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고 이 서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겠느냐, 제대로 공판을 하겠느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죄 수사, 그 다음에 공소유지. 이 여죄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예. 자, 이 특검 수사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든 하지 않든 있어야 결국 됩니다. 특정한 시점에 시작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번 특검법이 이제 넘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제3자 특검이 위원인이 많이 막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국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자, 당신의 재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재량은 없어. 네. 라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어제 그 심리하는 걸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서 저는 그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상목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위헌 요소라고 하는 지점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제3자 추천으로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상목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 재판관 그 권한쟁의 심판 심리를 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는 당신이 합의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명분은 안 돼. 그런 권한은 없어라는 점이 이번 명확해질 겁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헌법재판관이 구인체제로 가는 순간 최상목의 위치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없습니다. 특검도 강제하면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거부권을 행사해라는 말은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헌재가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가고 다시 이제 질문을 좀 근본적인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1등이 나왔다라는 이 통계를 보고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발 이 통계를 국민의힘이 철석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김문수 대선 후보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쪽 선수들이 그쪽 이제 그 극우 아스팔트 또는 저는 이제 헌정을 부인하는 반헌정 세력들이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스팔트에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전화라도 받아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뭐 조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선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면 저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제가 정기평론 10몇 년 했는데 저걸 어떻게 조사 결과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대선의 실제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신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경계하고 더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사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네. 그런데 수치 자체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믿는 이제 민심이 실제 저렇게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류는 민심의 저류는 바뀌지 않아.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막 등락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아이고 파도가 오늘은 이쪽으로 치는 겁니다. 파도가 저쪽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민심의 저류 밀물일 때 아무리 다른 반대로 어떤 파도가 불어도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못 막고요. 썰물이 빠져나가는 거 못 막습니다. 지금 민심의 저류는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 너무 무능하고 무도한 저 세력들을 정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8년,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나 야권에 대한 보수의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혐오 프레임 이게 너무 강하게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수사기관도 이제 믿을 수 없고 김문수가 저렇게 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잘못됐다. 아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수 언론은 끝까지 그렇게 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 객관적인 조건이나 또는 그런 저쪽의 프레임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프레임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프레임을 저는 이재명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약점과 뭐 이런 부분들을 막 이제 또 파고들 거예요. 취약하게 언론에서 이미 취약하게 막 뻥튀겨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군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헌정을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하는 세력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 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국회 나와서 자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서 따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박은정 의원 그리고 신장식 의원 같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나와서 더 파이팅 있게 싸우니까 천만다행이다. 이거 민주당 쪽이 아니니까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국면에서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총선 출마를 했을 때 야 잘 되겠어? 뭐 3년 너무 길다 너무 과격해. 아유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조롱받기도 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구도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까마득한 느낌이지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처럼 보였어요. 즉 이 구도 뒤에 윤석열이 숨었어요. 그러면서 여론이 막 파도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 우리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동훈을 제껴버리니까 윤석열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부상을 하면서 유례 없이 192석이라는 야권 전체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데 조국 혁신당이 일정한 역할, 즉 구도를 변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의 구도를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가 아니라 헌정을 수호할 거냐 아니냐. 그래서 헌정을 수호하는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드는 데는요. 이재명 없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없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려면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재명만으로도 안 됩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남태령에서 함께 농민들과 함께 했던 20, 30대 여성 청년들, 남성 청년들, 민주노총, 전농 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하면서 이 집회와 시위를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됐던 이런 세력들까지를 다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으로 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지난번에 체포할 때도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네. 압도적인 헌정수호 세력의 힘으로 내란 동조 세력들을 링 바깥으로 민주주의 링 밖으로 안으로 들어올래 나갈래 나가면 니네는 영원히 입장 불가. 근데 이 싸움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대선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 대선으로 끝나지 않을 거 이건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극우 정당들, 인종주의 정당들 트럼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많거든요.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압도적인 다수 연합군의 힘으로 저들을 민주주의의 발언권을 얻을 수 없도록 링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 이거는 저는 20,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일단 별빛님께서는 쉐빙선 조국혁신당 화이팅, 그리고 공 선생님께서는 그거 맞지, 조국 당이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해줬지, 설명이 너무 시원하다 리오님 이런 말씀 이제 주셨고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면 자, 어떻게 그러면은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 것이냐, 네, 네. 세부 방안은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예.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서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 야당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위해서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드릴 아이디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아직 여기서 이제 공개하기가 이제 좀 그렇죠. 어렵다는 예, 것이고. 예.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정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자, 이것을 흐름으로 인정할 것이냐 마느냐, 아니면 과표집이고 이상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자, 민주당이 좀 위축돼 있는 분위기가 좀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0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이제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실은 저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뭐 어느 정당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12월 3일 날 밤 이후에 대한민국의 의회에 있는 정치 세력은 총구 앞과 총구 뒤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총구 앞에서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도 계엄군의 총구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세력들, 즉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게 헌정수호 세력과 민주주의와 헌정을 짓밟는 세력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세력들과의 싸움을 20년, 30년, 50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극우 정당들이 말생을 해서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거의 대통령이 될 뻔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요. 그냥 미친놈들의 낭동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아주 진지하게 이들을 정치적으로 개인으로 혼자 꿈꾸고 얘기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정치적 발언권을 철저하게 뺏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20, 3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이 세력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최대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민주당이 본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이랑 일단 타협적으로 뭘 해볼까? 저는 이거는 선거 전술로는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본진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뚜벅뚜벅 나아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이 저는 한 70% 가까이 되고 그렇죠. 탄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한 20-30% 정도 되는 것이 제 느낌인데 네. 이들의 목소리가 20-30이 아니라 50점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60-70%의 목소리도 50 정도밖에 보이지 않으니 그게 참 이게 언론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이명박 겁니다 아닙니다를 5대5로 보도하는 게 공정 언론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죠. 근데 그때는 심지어는 다스는 이명박이 아닙니다가 8-90이 나왔다고요.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이 패널들을 섭외하거나 이런데 일단 공중파 이런데 보면 똑같이 내란 옹호 세력이나 헌정 수호 세력을 1대1로 놓고 토론을 시켜요. 그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공정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계적 균형이라 이런 걸도 다루어 버리니까 마치 여론이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실제로는 거고.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저쪽은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요. 괴벨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 거짓말 1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말하다가 지쳐요. 막. 이 얘기를 또 하나 또 거짓말하네. 근데 지치지 않고 또 해야 됩니다. 자, 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당연히 이제 내란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 탄핵이 된다면 자, 김건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옆에 있는 장관들, 동조범들 어떻게 할 거냐. 또 언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러면 결국 아까 20-3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끝이 나면은 정리정돈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대한민국 언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미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기대하지 말고 기존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 기대하지 말고 레거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데 기존 언론에 기대하지 말고 유튜브나 새로운 미디어에서 새로운 진지를 각자의 진지를 만들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그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MBC를 지켰잖아요. 네. 공영방송을 지켰고 KBS나 YTN은 좀 넘어가 버리긴 했지만 근데 MBC가 최근에 요즘 저녁 뉴스 그 뉴스데스크 보면 재밌습니다. 예. 심지어 뉴스가 재밌어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의혹과 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이제 이렇게 재생해서 보기도 하지만 훈련된 다수 기자들이 자원을 쏟아부어 가지고 또 제대로 된 데스킹을 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그 위력이 또 엄청나다는 걸 또 이번에 느꼈잖아요. 네. 저는 MBC에 우리 국민들이 표창장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니 보도하는 MBC가 거 있어서 보죠. 이제 이만큼 온 거 뭐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기계적 균형에서 50대 50으로 계속 가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언론에서 보도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 보수 예, 언론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 예, 자,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게 법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에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건 당연히. 예.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겨요. 이 사각지대는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해서 이들이 표를 못 얻게 해야 됩니다. 예. 표를 못 얻고 링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밀어내든 팔로 밀어내든 반칙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프로레슬링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이 의자 접이자 들고 머리를 깨거나 이럴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링 안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 작업이 20-30년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이 이제 일단 구속이 됐고 탄핵 절차도 뭐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 내란 세력들이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역공을 취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저는 단순히 저는 이렇게 봐야지 그 장기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아이고 저거 돈 받고 나오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뭐 정광훈이 5만 원씩 뭐 그 발언까지 했잖아요. 데리고 오면 이게 뭐 피라미드더라고. 데리고 나오면 5만 원 줄게 너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신념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면
이 친구들 신념화돼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링 바깥으로 밀어낼 거냐.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그들의 신념이 뭐고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어요, 이미. 네.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극우가 신념화된 자들이 나타나냐면 개인이 취약해지면 나타납니다. 네. 개인이 취약해져. 신자유주의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개인이 매우 취약해지면 집단적으로 그런 극우, 남들을 혐오하고 하면서 집단화되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싶은 이런 그 극우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개인의 취약성을 이 확장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적인, 진보적인 정책들도 우리가 내와야 된다. 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네.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연방 독일에요. 독일에 나치를 겪었잖아요. 네.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수호청이 뭐 하냐? 평상시에 극우 아주 왼쪽, 아주 오른쪽에서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으로 이 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헌법수호청에서 감시해서 이거를 수사기관에 주면 그때부터 수사하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구도에서 이번에 보수 진영이 보여준 행동과 태도 그리고 지금 현재 현안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면 극우라고 표현하든 꼴통이라고 표현하든 아예 경쟁이 안 되겠다. 네. 팩트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의 주장을 이념화시키고 사상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중이 마치 따라오는 것처럼 하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구도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니냐. 예, 저는 헌정 수호 세력 대 예. 민주주의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예. 봅니다. 지금 총구의 앞과 뒤로 나뉘었다. 12월 3일 이후에. 그 보수 진보 구도가 아니라는 네, 거죠. 저는 그건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링 안에서 의견을 가지고 소통하고 타협할 할 수 있는 세력과 링 바깥에서 오물을 집어던지는 세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왜 거기에 지금 반헌법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집권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전혀 못 받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꿈꾸는 거죠. 꿈꾸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총선 때 네.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이분들 대부분은 수도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대부분 영남이잖아요. 66%인가 67%가 영남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경선하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소위 전광훈 세력 한 10만 명 정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광훈 세력과 조직화된 전광훈 세력을 필두로 한 조직화된 그 이 반헌정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네.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맨 앞에 있다고 봅니다. 국힘은 소멸의 길로 가고 이제 이런 방식이라면 결국에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렇게 일부 소수 정당으로 전락을 할 것인데 오래 갈 거다. 여기를 끝까지 이 헌정 질서 바깥으로 링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 헌정 수호 세력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튼튼히 연대하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 취약해진 개인들을 강한 개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 정책, 사회 경제 정책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선은 올 상반기 중에 치러진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5월 대선으로 일단 전망을 하면은 그 대선 결과는 여야 간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박빙의 사실 승부가 된다. 지금 저는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선거 준비는 박빙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선거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아유, 그 당연합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결국 대선 이후에 우리 사회를 대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합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다수연합을 만들어서 네. 아스팔트의 목소리를 대변해서는 정치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뜨거운 맛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거리로 나와서 정말로 온몸을 던져서 싸웠는데 조금 지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또 그 지체가 되니까 과연 국민의 뜻대로 탄핵과 내란범에 대한 처벌이 순조롭게 될 것이냐라는 걱정도 하는데 네.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장식 의원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총선 생각해 보세요. 반반이다. 국민의힘이 더 나올 거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뭐 이쪽 저쪽으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 바람이 오늘은 오른쪽으로 불고 내일은 왼쪽으로 분다고 해서 저류가 바뀌는 게 아니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조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조류의 방향은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네. 탄핵 심판은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찍힐 겁니다. 다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저는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극우, 인종주의, 폭력, 이 난무하는 링 바깥에서 민주주의의 링 바깥에서 오물을 투척하고 있고 폭탄을 투척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시는 민주주의의 링 안으로 끼어들어올 수 있지 못하도록 또 현재 있는 자들도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으로 개인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정책, 그 다음에 이 다수연합을 꾸준히 유지하는 정치적 제도, 예를 들면 뭐 결선투표제라든지 이런 정치제도 사회경제정책의 혁신을 한 20, 30년 이상, 한 50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는 연합군을 이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AKK님께서는 이번 대선 이후 싹 뜯어고치자라고 말씀 주셨고 천국님은 대선 후 대청소를 필히 해야 한다. 이게 나라냐. 이거 완전 레알이다. 먹마젤님도. 그리고 김미숙 선생님은 다시 시작하자.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잘 살필 것이다는 말씀 주시고요. 요즘 힘이 좀 처져 있었다면 오늘 신장식 의원을 통해서 걱정할 것 말 그대로 걱정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신장식 의원 말씀처럼 정말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참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로 반헌정 세력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오늘 고소의 전략 신장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언급평인님, 산이 친구들님, 리키님, 나무늘보님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스픽스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에서도 야당 목소리 높여서 열심히 외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확실히 대구 경북의 민심도 바뀌고 있더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소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